1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아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고,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다가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젠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지금 가격이 1년 전보다 높네 낮네 그냥 단순히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금은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길고 분명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1년 6개월 정도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매도 시그널을 잡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아니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대략 한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었다. 금은 보유할 때 실물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현재 골드바 가격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실물 금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얼마든 실물을 보유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투자의 효율 면에서 보면 이게 자산의 크기가 정말 너무 작으면 실물을 보유하는 게 투자 효율성이 낮기는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한 돈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그리고 뭐 10돈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1kg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뭐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돈짜리 10개 만드는 것보다 10돈짜리 하나 만드는 게 좀 더 공인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그 금을 투자하는 방법, 실물을 투자하더라도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에 따라 뭐 공인비를 좀 더 주고 사도 별 의미가 없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 그냥 금은방에 사서 금은방에서 팔겠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나중에 공인비를 돌려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최대한 높은 중량을 살수록 투자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한 돈짜리 10개 사는 것보다 10돈짜리를 하나 사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그 투자금이 적을수록 지금 한 돈만 해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살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한 돈짜리 그 100만 원을 산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사는 것보다 투자 효율성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돈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해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것보다 더 금액이 적어져서 뭐 예를 들면 반돈 1g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자의 효율면에서 너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적어도 진짜 최소한 마지노선을 저는 바라볼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돈 가격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런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좀 투자의 효율면이 이제 나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가장 거래가 많은 게 딱 10돈이거든요. 옛날에도 10돈이었고 지금도 10돈인데 10돈 기준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부터는 실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실물 금을 집에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좀 좋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이 10돈이라고 해봤자 비슷한 크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되게 막 한 뭐 이렇게 핸드폰만큼 이 정도 큰 막 골드바가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0만 원을 들고 막상 가면은 에게 싶어요. 야, 이거 샀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태웠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조그매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맘먹고 숨기면 그 조그마한 걸 과연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조그마한 걸 숨길 만한 장소는 정말 뭐 집안 뭐 곳곳에 널려 있겠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왠지 그 1000만 원짜리 조그만 게 내 집에 있을 때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집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보고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가지고 도망가진 않을까? 막 이런 다양한 걱정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바꿔 생각해서 내가 그걸 훔쳐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집을 다 샅샅이 뒤져도 절대 못 찾을 만한 장소를 생각해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따라서 실물 투자를 할때 그렇게 보관의 장소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근데 난 죽어도 그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실물 사는 건 좀 그래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다양한 금융상품의 형태로 금을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상품은 두려울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 투자를 할 때 보관에 대해서 내가 실물을 갖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금융상품이 리스크 측면에선 리스크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이 전부 다 실물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물은 누가 훔쳐갈 수 있는 리스크?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융상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금이 오른다라는 이런 전제부터 우리가 깔고 바라보면 금이 상승 사이클이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대한 위기 상황에 가까워요. 그럼 과거에 이렇게 금 가격이 폭등했던 사이클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역사에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 뭐 터키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은행 창구부터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를 시킨 다음에 금이나 외환, 뭐 달러 같은 것들 이런 자산부터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만약에 금을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했다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선 제일 뺏기 쉽고 가장 그 압류 1순위 대상이에요. 그래서 1970년에도 금 거래가 전부 다 중단됐었고 1930년대 상승장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그 금을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그냥 가까웠던 역사 뭐 그 최근에 있었던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아니면 1970년대 아니면 1930년대 이런 미국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전에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국가들 그 금가격이 폭등했던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금의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사이클에서는 국가가 금을 통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결국엔 금을 뺏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실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금을 어떤 금융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었더라는 건 그 다양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국가가 통제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망한다던가 아니면 거래소에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2022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이 런던에 있거든요. 그 런던 금 시장에서 LM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니켈 실물 인도 요구가 폭증하자 갑자기 거래 정지를 시키고 거래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도 나타나거든요. 최근 애들도 많아요. 뭐 마이너스 원유 사태 뭐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ETF들도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금이라는 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산에 가까워요. 근데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금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그런 통제 하에 있는 그게 증권사가 됐든 그게 국가기관이 됐든 은행이 됐든 어떤 통제 하에 있는 형태로 금을 보유한다라는 건 좀 금의 본질과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적인 배경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리스크를 되게 높이는 거다. 따라서 저는 금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실물로 투자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약간의 리스크가 그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을 잘못해서 뭐 도난의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것만 딱 그 정도 부분만 우리가 잘 고민해서 리스크를 해지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금을 가장 올바르게 투자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제 또 금융상품의 또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금현물 ETF를 모아가는 걸 이제 좀 노후 대비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RP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정말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9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제 IRP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단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그 충분한 양은 당연히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 어차피 예를 들면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경우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 퇴직금이 지금 DC형으로 돼 있는지 DB형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DB형이면 이왕이면 DC형으로 옮기셔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고, DC형이었으면 내 DC형의 내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그냥 CME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예적금 통장 같은 데 박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금의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금리도 얼마 안 주거든요. 그거 금으로 바꿔놓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런 금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ETF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를 좀 더 추천드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물 시장에 KRX 시장이 있으니까 뭐 에이스 KRX 뭐 ETF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KRX 금 ETF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수해 놓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제 혜택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그 잠들고 있는 퇴직금을 그런 식으로 금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퇴직금 측면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시는 거는 꽤 괜찮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ETF를 같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나눠서 하는 게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가끔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굉장히 더 비쌀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역이용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시장 왜 이렇게 불리해? 이 시장 왜 이렇게 불합리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금 시장에서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금광이 없어서 금 생산이 늘어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어서 금의 유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통이 되게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만 막 금 가격이 10% 20% 더 비싼 이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생각 자체가 이래야 돼요. 남들이 다 원할 때는 오히려 조금 불안해해야 되고, 남들이 다 관심이 없어 할 때는 되게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흐름을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사람들의 광기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유리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금 시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많기는 한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김치 프리미엄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한 0.7%에서 1% 정도로, 원래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1~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좀 낮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 투자하기에 되게 적합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을 때 그냥 선물 ETF로 사기보다도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라던가 아니면 그냥 KRX 금시장에 직접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냥 실물을 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금을 실물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금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가파라지면서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확 몰렸을 때 우리는 금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8%에서 20%까지 치솟았었으니까 두 번이나 그런 추가적인 상승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김치 프리미엄을 불합리함으로 바라보기보다 투자자의 측면에서 이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시기는 실물 금을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그게 정말 골드바 같은 실물이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투자금이 아직 적거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실물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KRX 금시장 아니면 ETF 중에서도 KRX라고 붙은 그런 형태의 ETF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반적인 40대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자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좀 금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40대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금이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10%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거의 역사가 한 몇백 년 돼요. 한 5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도 이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을 한
7.5%에서 많게는 15%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를 담는 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이 대부분 좀 공격적인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금을 10% 담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를 뭐 3, 40% 정도 담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주식에 담아서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40대 정도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것과 수비적인 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을 한 20% 정도까지 올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첫 번째, 안전자산의 비중 자체를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금을 20% 정도 올린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결국에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자산들을 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금은 좀 시기가 다른데, 이 부채 문제, 부채가 커지는 그런 레버리징 시기 때는 채권의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반대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로 왔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요. 보통 이런 사이클이 좀 커서 한 4, 50년 정도마다 이 사이클이 바뀌거든요. 그럼 앞으로 4, 50년은 채권이 되게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를, 이런 큰 흐름을, 물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치솟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잔 흐름은 있지만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면 채권이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실물 자산을 채운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해 보면, 금을 10% 담는 게 전체 그냥 100년의 사이클로 보면 옳지만 지금의 4, 50년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땐 채권보다는 금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금의 비중을 한 20% 정도,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를 둔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좋아지면서 안정성까지 같이 올려주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다 잡는 그런 적절한 비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금 투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초보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디에서 사는 게 좀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좀 좋은 방법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간편해야 되거든요. 물론 금을 좀 더 복잡하게 투자할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복잡하다라는 게 금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 투자를 8년 차 했지만, 제가 금에 대한 공부,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은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고 언제 뭐 매도 시그널들이 나타나며 이런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금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종로에 100곳이 넘는 뭐 금은방들을 발품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전국을 돌면서 뭐 이제 금은방들을 돌았던 경우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금거래소 대표님들, 그다음에 뭐 금은방 사장님들, 도매업체 사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 뭐 이제 금 관련된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10년치 게시물들 진짜 날 잡고 다 읽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형태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팬딩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에서 그런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뒤에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초보자분들일수록 되게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나는 그래도 실물보다는 그냥 좀 훨씬 더 간편하고 내가 보유하지 않는 형태를 선호해 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에서 주식처럼 금 투자할 수 있는 현물 거래 탭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돼요. 정말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왜 좋냐면,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수료도 0.3% 정도로 ETF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 세금이 없어요. 사고 팔 때. 원래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 ETF도 정말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ETF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된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상장된 ETF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KRX 금시장은 주식 그 ETF와 똑같이 주식 어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 때 세금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선 접근도 쉽죠. 그다음에 1g 단위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뭐 한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그런 투자하기에도 접근성도 좋고 나름 적정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없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그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조기현 작가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실물로 이왕이면 사고 싶어. 아무리 첫 투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물로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위탁거래라는 형식으로 실물을 사는 게 유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이제 골드바 구매하게 되면은 골드바 그러니까 금 가격에다가 거기다 공인비도 들고 뭐 그다음에 마진 그 금거래소나 금은방에 마진도 붙고 그 위에 이제 부가세 10%도 붙거든요. 그럼 사자마자 한 15%에서 좀 심한 곳은 막 25%까지도 그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위탁 거래는 뭐냐면 그 금이 이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그냥 이 중간선에서 우리 거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인 간 거래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다만 이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뭐 사기일 수도 있고 절도나 뭐 가짜금이나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개인끼리 거래할 땐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절세할 수 있죠. 살 때 팔 때 가격이 중간에서 거래하니까 내가 사자마자 팔아도 딱히 손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의 효율 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는 제가 가격을 다 지정해놔요. 적정 기준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금 사러 와도 딱히 비싸게 사지도 않고 딱히 막 엄청 싸게 사지도 않고 그냥 적정한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실물을 살 건데 난 초보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회사 오셔서 그런 위탁 거래로 나와 있는 매물들 구매하시면은 그냥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물 거래는 위탁 거래 방식으로 뭐 저희 회사인 스테커스를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KRX 금시장 그냥 주식 어플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KRX 금시장으로 금 투자하는 것도 되게 적합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 금은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필요하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매도 시기나 매도 시그널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게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타이밍들을 다 이용한다고 내가 머리 꼭대기에 판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매도 시그널도 그냥 대략 고점 부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은비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가려면 사실 실질금리, 생산량 그리고 이제 가격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집필한 책 골드플레이션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담아뒀고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꼽아본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 추세성을 이용해서 상승장에 내가 그 편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미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추세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거는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도 하고 해외에서는 모멘텀 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이 전략이 한 2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은 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 그다음 외환시장, 그다음 원자시장 다양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논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금은 유독 그 안에서도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정말 잘 통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금은 추세성이 길고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은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당히 길다.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고점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히게 막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 부근이 다다르기 전에 정말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팔아야만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데, 금은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도 1년, 길면 막 2, 3년까지 되다 보니까 엔간해서 고점 부근에서 못 팔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가지 전략만, 시나리오만 짜고 있어도. 아무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추종 투자법, 모멘텀 투자가 잘 먹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통 이제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진 않다 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추세 추종 투자법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고,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다가 이게 고점을 지나면 지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1년 전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젠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서 지금 가격이 1년 전보다 높네 낮네, 그냥 단순히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금은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길고 분명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백테스트,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면 1년 6개월 정도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매도 시그널을 잡을 때 뭐 고점,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아니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대략 한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이 1월이니까 재작년 한 뭐 6월, 7월 이 정도의 가격을 보면서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을 비교해보고 지금 가격이 더 높은지 낮은지만 판단하면 돼요. 당연히 지금 더 높겠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한 달에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살펴보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려나요? 예, 딱 한 달에 2, 3분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는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지표도 지금 고점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결국에 고점을 지나서 하락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가격 모멘텀 자체가 아예 꺾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뭐 지금 금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예, 막 그렇게 지금 막 너무 일찍 매도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